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차 그리고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 처음 다루는 그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분야 애널리스트시죠. 이한나 EBS 투자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 영어로 불리시기도 하고, 예. 소재 기업 발굴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셔가지고 팬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근데 특정 종목을 갖다 좀 어떻게 뭐 비결이 있나요? 그렇게 좀 발굴을 하시는 비결이 있습니까? 뭐 비결이라기보다는 좀 뭐 자료 뼛속 시리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기술을 깊게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돈 버는 곳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핵심 소재들이 보이고 그 핵심 소재 속에서 기업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몇 종목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보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걸 딱 찾으면 되는군요. 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는 소재를 찾고 그 안에서 기업을 찾는 거죠. 네, 기업을 먼저 고른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투자의 인사이트를 제공받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일단 이 분야에서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SK하고 LG와 SK가 좀 이제 분쟁도 좀 있고 해가지고선 좀 약간 좀 지지분이한 것도 있었는데 일단 올해 1분기 좀 상황이 좀 어떤가요? 1분기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실적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납니다. 그래서 이유는 저희 배터리보다는 본업.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석유와 케미칼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케미칼 쪽에서 지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그건 모든 석유화학 기업들이 마찬가지고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에너지 사업부도 있지만 또 케미칼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케미칼도 좋고 에너지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재고평가이 붙으면서 사실 정유하고 화학 쪽이 좋아서 좀 올라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 뭐 배터리 쪽은 별로일까?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니고 외형은 증가를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EV 쪽이 워낙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익적인 부분이겠죠. 이익 부분을 보면 최근에 소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익률을 살짝 슬로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그 리콜 손실 처리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좀 들어와요. 한 2천억 정도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익률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정 팀장이 1분기 실적을 물은 이유는 이제 배터리 합의 이전과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요걸 때문에 안 물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일단 뭐 양사가 이렇게 소송한다고 좀 본업을 배터리 쪽을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상황이 어떤지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투자 전략에 이런 측면에서 좀 변화나 뭐 좀 더 나아지는 측면이 있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소송이 있었다고 해서 소홀히 할 건 없죠. 왜냐하면 수주는 이미 잡혔었고 고스란히 그냥 공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설사 뭐 폭스바겐 얘기도 나왔었고 다양하게 나왔었지만 그 모든 얘기들이 다 2023년, 24년 후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공급적인 부분에는 전혀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소송에 대한 부분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합의를 봤는데 그 합의를 본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이 훨씬 주가가 많이 뛰었죠. 그 이유는 당연히 불확실성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한테 불리한 측면이었기 때문이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는 해결이 됐을 때에 2조 원이라는 규모였기 때문에 사실 SK이노베이션이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겠지만 시장에서 생각했던 컨센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계속 투자금이 필요한데 뭐 본인들이 생각했던 뭐 3조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조라는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둘 다 지금 굉장히 한쪽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한쪽은 2조 원이라는 자금이 들어오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투자 뭐 전략에 있는 데서 좀 더 적극적인 뭐가 나왔느냐 이 말씀이에요.
미국 공장에 예. 대한 부분이 좀 나왔죠. 그래서 뭐 그 전부터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조지아주 공장, 1, 2 공장 돌리니 마느니 막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이거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이제는 미국 공장을 훨씬 많이 증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GM하고 손잡고 지금 거의 뭐 SK 이노베이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뭐 4-5배 이상 큰 규모로 지금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각 기업들마다 올해는 좀 미국 시장에 좀 승부를 거는 좀 그런 분위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완성차 시장에서 좀 큰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이야기는 나눠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 아래 단계로 이제 소부장 쪽으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제일 큰 부분이 양극재하고 음극재 시장 아닙니까? 이쪽 우리 기업들의 뭐 경쟁력하고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양극재, 음극재 전부 다 다른 소재들은 지금 단가 압력이 좀 들어가요. 근데 양극재하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기술적인 방향이 더 나아가야 될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최근에 이제는 화재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안정성 높은 양극재로 해서 이제 NCMA라는 거, 그리고 NCMX, 이런 소재 쪽으로 지금 많이 기술적인 방향이 가고 있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음극재에서 에너지 밀도 올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을 집어넣으면서 음극재에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자,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요,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하는 뭐 기업이라든지 뭐 LNF라는 기업, 요런 기업들이 실제로 NCMA라고 하는 이 안정성을 조금 높이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 요런 양극재 쪽으로 이미 이제는 공급을 하고 있죠. LNF는 LG화학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에코프로비엠은 뭐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LNF도 이런 거 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소재 쪽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수직 계열화예요. 네. 왜냐면 지금 결국에는 향후에 가면은 셀 업체들이 단가 압력이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 특히나 음극재보다도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가공 가격, 그 광물에 대한 가공을 하는 가격이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광산부터 가공하는 라인까지가 수직 계열화가 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꽤. 그리고 광산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없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벨기에의 유미코어다 이러면은 리튬, 니켈, 코발트까지 전부 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똑같은 양극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OPM이 14%씩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뭐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양극재 쪽으로는 그래도 마진이 잘 나오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에도 7% 초반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죠. 네, 그래서 경쟁력,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경쟁력은 지금은 기술력으로 판단해 줄 수 있겠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바로 이 수직 계열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직 계열을 한 국내 업체도 있나요?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럼 아까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연이 기본 재료였다가 지금 실리콘을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리콘 쪽으로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좀 수직 계열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니켈도 있고 막 많아요. 한 5개 이상이 돼요. 블렌딩 해야 되는 소재들이. 그런데 지금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단일 소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까지 니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요. 그쪽은. 네.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말하자면은 이제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수직 계열화가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 말고 또 이제 분리막, 뭐 전해액, 그리고 동박 이런 쪽의 그 소재 부품 쪽도 나름의 어떤 기술이냐 또는 무슨 수직 계열화냐 여러 가지 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거기에서는 또 이런 경쟁력을 가르는 변수가 되겠습니까? 분리막하고 동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동박은 우리가 제일 가늘게 얇게 만든다. 그 분리막도 우린 얇은데 굉장히 기공이 견고하다. 이런 거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격차들이 2, 3년 전만 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동박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나 구리박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해 동박이라고 해서 전기 분해를 해서 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진입장벽이 높기는 높았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장비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은 투자 포인트는 저는 규모의 경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규모의 경제. 네.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 격차가 중국 업체나 우리나라 업체나 큰 차이는 없다. 두께나 폭 면에서 전부 다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낮아진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가 압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과 좀 합병을 해서 좀 동시를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합병도 있지만 그냥 생산 능력을 키우는 거죠. 생산 능력을 굉장히 크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증설을 좀 빠르게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SKIT가 이번에 이제 상장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금도 모이고 이쪽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SKIT는 실제로 빠르게 증설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IPO도 뭐 상단으로 지금 거의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7.5조라는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지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LG화학 쪽으로 분리막 베어 필름이라고 해서 실리콘 코팅하기 이전의 필름이에요. 이제 그것을 지금 베어 필름이라고 하는데 그쪽 대부분을 이제 상해은첩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해은첩이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1위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되고 뭐 SKIT 같은 경우에는 뭐 3위, 2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게 물량이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물량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또 이제는 올라가게 더 MS가 더 올라가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막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공모주 청약 열기가 그렇게 뜨겁다는 게 그러면 그 안정적인 공급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어쨌든 분리막 기업이 엄청 많은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몇 기업들, 규모의 경제를 키운 몇 기업들을 꼽는 거고, 그리고 분리막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동박도 그렇고, 모든 전기차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범용 소재들은 Q는 외형 성장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Q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 OPM을 소재 업체들은 그 OPM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조금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K 배터리 부분에 대한 뭐 셀 업체들 뿐만 아니라 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나름 경쟁력을 분명히 갖추고 있고 나름 잘 갖춰져 있다고는 판단되는데 그래도 이제 글로벌 전기차 메이커들이 우리나라 그 배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약간 견제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협력하는 게 아직은 강한지, 견제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강한지 굳이 나눈다면요. 견제를 하진 않죠. 왜냐하면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까 이게 완성차 기업들한테는 지금 가장 큰 관건인 거고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싸게 받을까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재화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재화라는 측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내재화를 한다. 배터리 라인을 완벽하게 내재화를 하면요. 가동할 때마다 적자예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원가에 대한 구조를 직접 해봐야 적은 라인이라도 해봐야 배터리의 원가 구조를 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곧 그 말은 이제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이제 얼마 후에는 이제 단가적인 이제 C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라든가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지금 내재화를 한다는 게 결국은 전체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종의 약간 그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 업체 너희들도
좀 적절한 가격으로 해서 공급을 해라 뭐 이런 포석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조금 라인으로 이제 가동을 시키다 보면은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거는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지금 계속 뭐 배터리 쪽도 화재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분명히 지금 이번에 현대차나 LG와 같은 이런 리콜 사태도 일어나듯이 소송 관련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완성차 기업들이 일부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면서 학습을 키워나가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어쨌든 배터리 내재화 해가지고 그 가격 측면에서 이제 협상의 우위를 잡겠다 이런 전략 같은데 이런 전략에서 우리 또 배터리 업체도 나름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의 어떤 뭐 전략이나 작전이 뻔히 보이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저는 그래서 예전에 2020년에 제가 작년까지 LG화학을 좀 많이 토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일부 양극재 라인이라 소재에 대한 내재화를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분리막도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거는 넘긴 상태니까 그 양극재만큼은 본인들이 일정 비중은 항상 내재화를 하고 가져가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공급 라인들이 있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의 공급 라인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원가 관리를 하는 차원이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일부 내재화가 돼서 CR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본인들이 소재를 직접적으로 납품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까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소재 내재화는 배터리 셀업체들한테도 필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SK 이노베이션도 보시면은 분리막도 그렇고 양극재도 그렇고 다 내재화를 하고 있죠. 뭐 양극재를 내재화를 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네요. 분리막을 내재화를 하고 있고 양극재 공급 라인은 굉장히 적은 라인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올 들어서 굉장히 점유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CATL도 그렇고 BYD도 그렇고. 근데 기술력 격차가 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치고 온 거 봤을 때는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나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니켈 함량 기준으로 60%까지는 격차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ATL하고 그러니까 BYD 같은 경우에는 사실 LFP잖아요. 그래서 BYD의 강점은 이거예요. 저희 주변에서 흔히 초소형 전기차들 많이 돌아다니고 전기 버스, 트럭 뭐 이런 거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은 BYD가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형 크게 들어가면 되니까 안정적이면 되고. 값도 싸고. 그렇죠. 그래서 그쪽을 포션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수요는 많았어요. BYD 쪽은 그 마켓을 잡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CATL이겠죠. CATL은 예전에는 LG화학하고 기술적인 격차가 꽤 있었죠. 근데 빠르게 생산 능력을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보조금을 일부 받아가면서 실제로 R&D 비용도 많이 투여를 하고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니켈 함량 60%까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동등하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80%까지도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지금부터 80%대부터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양극재가 60% 이상부터는 과열에 대한 위험성들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80%대부터는 에너지 밀도를 비교하기보다는 안정성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지금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ATL보다 기술력이 높다. 네네. 그러면은 CATL이 올 들어서 아무튼 그 31%까지 점유율을 높였고, 뭐 LG는 작년 26%에서 뭐 19%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요인이 뭐 별도로 있나요? 근데 NCM도 납품하면서 LFP도 납품을 하잖아요. CATL이. 그렇다 보니까 CATL 쪽으로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온 완성차 기업들은 CATL한테 좀 많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몰아주기. 그리고 LFP 쪽을 좀 많이. 그 테슬라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순위는 보시면은 뭐 매해 바뀌는 거 아실 거예요. 이거 뭐 이번에 수준이 이쪽이 더 많았다가 한 번은 이쪽이 더 많았다가 그러기 때문에 둘은 거의 경쟁하는 관계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모델 S 화재로 났는데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이제 배터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그 뭐 CATL에서 납품하는 배터리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찌됐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고 이후에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전기차도 안전하지 않다. 결국 문제는 배터리인데 그러면은 화재가 없는 배터리, 즉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이게 다 해결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대안은 전고체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세 가지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네. 물론 기술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지만 지금 전에 액 기준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로 만약에 간다. 네. 그때 이제 3원계가 있고 LFP가 있겠죠. 네. 이제 3원계는 NCM과 NCA인데 NCM이나 NCA 라인으로 갈 거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루미늄 도핑하는 거 있죠. 네. 그 양극재를 도핑을 해주거나 이제 코팅을 동시에 같이 해주면은 이 잔류리튬이라고 하는 것이 전의 액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정성이 좀 높아집니다. 높아지죠.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쪽이 이제 화재가 나질 않았잖아요. 네. 근데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가 NCMA로 2020년부터 이미 되고 있었어요.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은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이번에 2021년부터 LG화학이 LNF 쪽으로부터 NCMA를 공급을 받고 있으니까 요거 한 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라인은 이거죠. 안정성이 높은 LFP. LFP 얘기 그래서 자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철이라고 하는 소재가 모든 원소들 중에 가장 안정적인 원소예요. 그렇다 보니까 워낙 이 LFP는 안정성은 높은데 주행거리 차이가,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 차이가 좀 컸죠. NCM하고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 그 에너지 밀도가 주행거리 긴 거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그런 완성차 기업들이 왜 LFP에 좀 주목을 하느냐, CNT 기술이라든지 뭐 나노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LFP에 접목을 하게 되면은 비슷하게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런 이거를 보여준 사례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방향으로.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테고, 이 두 가지도 다 해봤더니 안 된다, 잘. 그러면 이제는 전고체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전고체는 이론적으로 보면 안정성도 당연히 높고요. 전에 액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체다 보니까 이게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을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이동하는 속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첨가제가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고 첨가제가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도 저희 이제 액체에서만큼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죠. 이 속도가 그래서 요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사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야 그렇게 따지면 뭐 LFP도 CNT 기술 넣으면 되고 이쪽도 이론적으로는 NCM도 이렇게 하면 되듯이 전 이렇게 세 가지 라인 중에서 조금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앞서고 있는 업체 나라는 일본 쪽의 도요다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에요. 전에 전고체 쪽은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때부터 실제로 지금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파나소닉이 먼저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집어 넣었었어요. 항상 먼저 보여줬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찌감치 전고체 배터리로의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시제품을 내놓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한나 연구위원님이 보실 때는 전고체 배터리가 뭐 궁극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보기도 아직은 잘 알 수 없다, 이런 쪽입니까? 그렇죠. 전혀 아직 양산은 되게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비용 효율화 작업부터 싹 끝낸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거를 가격을 낮추고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하려면은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쉽사리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업데이트도 계속 해야 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순히 양산 시기만 자꾸 보시는데 양산 시기보다
사실은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일본이 시제품을 가지고 자꾸 등장을 한다는 소리는 소재에 대한 표준화를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리튬이온 배터리 초창기에 그 리튬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해간에 리튬염이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좋은 리튬염들이 많았어요. 근데 본인들이 딱 잡고 그걸 선택을 해서 표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기술에 대한 표준화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꾸 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다. 네. 그 부분들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중에 하나가 배터리 셀 3사하고 또 밑에 단에 있는 우리 소보장 업체들 주가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좀 많이 빠졌다가 합의 이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전 고점을 넘어선 상황은 아닌데 5월 이후에 이쪽 관련 업체 기업들 그 주가 전망은 어떤가요? 저는 하반기에는 친환경주가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유는 저희 4월에 지금 세계 기후 정상회 이미 지나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월 초가 되면 탄소 중립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 등장을 할 테고, 6월이 되면은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 관련 법안 상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런 다양한 모멘텀들로 인해서 다시 친환경주가 두각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우선 소송 이슈다 뭐다 하면서 조금 주가가 못 오른 측면도 눌려 있었던 측면도 있었고, 게다가 워낙 석유화학 쪽에 대한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쪽만 플레이하기도 정신없는 약간 그런 시장이었다면 지금 거의 석유화학 쪽이 상반기 중으로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 4, 5, 6월 받으면서 친환경주가 돌아서는 순간에는 배터리주들의 주가 흐름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상승 요인, 하락 요인 다 있을 텐데 최대 변수는 뭘까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는 이슈라고 봐요. 왜냐면 멀티플이 이미 많이 올라와서 네. 지금 전고점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지금도 멀티플은 어느 정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비교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지금은 모멘텀이다. 네. 그럼 어떤 모멘텀이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에 지금 SK IET 상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상장 이후에 구주 매출로 인해서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이제 헌금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이제는 올해 3분기부터 유럽 공장 착공 들어가는 거. 네. 그리고 하반기 되면 또 이제 내년 2022년부터는 조지아주 공장 1공장 돌아가겠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업사이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제 LG화학인데,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하고 경쟁자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CATL하고 가장 이제 막강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을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모멘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만 에너지 솔루션 IPO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연말이든 연초든 언제거나 이제는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다들 좀 조심한단 말이죠. 주가 흐름이 반대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오히려 모멘텀을 받고 가는 건 SK 이노베이션 쪽이 좀 높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럼 LG화학은 그냥 손 놓고 있나. 실적도 케미칼도 좋고 배터리도 좋고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LG화학 우선주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괴리율이 너무 커요. 보통적 우선주하고 이렇게까지 괴리율이 큰 경우가 없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LG화학 우선주가 조금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괴리율이 큰 거는 왜 그런 거죠, 그러면?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LG화학가 아직 우선주까지 생각을 많이들 못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아마 이제는 만약에 이제 주가가 간다 그러면은 LG화학 우선주가 원래 더 가는 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워낙 낮으니까. 맞아요. 보통은 비슷하게 어느 정도 가는데. 네, 너무 낮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곳이 딱 막혀버리니까 우리가 수소 경제를 키워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없네. 요 부분 때문에 국산화를 굉장히 핵심 소재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탄소 섬유 업체로는